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들의 향방이 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좀 어떤 관전 포인트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뭐 다양한 투자 포인트가 있죠. 네. 거기에 또 이제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일단 6월 9일과 6월 10일 날 열리게 되고 이것이 이제 매년마다 매 달마다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준비된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2020년도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제 매달마다 열리는 건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날짜별로 열리게 됩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4월 달에 28일, 29일 날 열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는 이 FOMC가 없었죠. 그리고 6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9일과 10일 날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넘어가서 열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음부터 내려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 자, 4월 달 이후에 지금 현재 6월 달 돼서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6월 달에는 별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경제적인 전망을 함께 발언을 할 때는 이런 별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더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4월 달까지는 장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좀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단연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6월에 FOMC가 미국 시간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연준이 제로 금리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도 좀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나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제롬 파월 의장이 모르니까 제가 그 사람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 받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래도 뭐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그 정도에 대한 영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장이 좀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동성을 좀 더 걷어들이겠다라는 부분에 유동성 축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상태가 상당히 좋지만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에 대한 유동성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도 부족한 것 같다. 경제지표 자체가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라는 느낌으로 이번에 유동성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쳐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법학과 교수님 출신입니다. 네. 생각보다 상당히 딱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이 연준 의원을 하면서 한 번도 코멘트를 단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벤 버냉키 시대, 그 다음에 자넷 앨런 시대를 지나면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 다 그냥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이 FOMC를 이끌게 된 것은 공화당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동성에 대한 확대 정책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유동성 축소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 결국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방관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좀 더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한 개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유동성을 확대하기에는 미국 증시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유동성에 대한 유지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또 이 금리 상한제 도입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또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오고 그쵸. 있거든요. 네. 대표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금리를 일정 부분까지는 상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연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결국에 증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여전히 우상향 기조는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유동성 축소에 대한 관점으로 가버린다면 미국이 지금 수출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돼버린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보다 더욱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5월달 자동차 생산량 같은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11.7%가 늘었다는 것은 이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유동성 축소를 하는 정책을 써버린다면 오히려 중국에게 판정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이런 금리 상한제에 대한 발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 관전 네. 포인트 세 가지 뭐 무제한 양적 완화, 금리 상한제 그리고 뭐 이제 이자율, 뭐 이제 제로 금리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관전 포인트 중에서 대표님이 좀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뭐 일단은 우리가 그 단어에 대한 그런 맥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이라는 일환으로 모든 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미국이 지금 아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4월 28일 날 이후부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정책 자체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5월 달에 건너뛰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열리는 또 여기에는 경제 전망까지도 발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시장을 올려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 자체가 해줘야지만 트럼프가 11월 달에 열리는 대선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상당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6월 뭐 9일, 10일 이렇게 진행되는 이 FOMC 회의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결과에 의해서 또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지켜보고 계시나요? 뭐 일단 뭐 돈 앞에 장사가 없죠. 그래서 꾸준하게 일단 증시 자체는 긍정의 부분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호재는 결국 미국 증시의 상승이 가장 큰 호재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버리면 아침 증시 자체가 상승 출발을 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 되풀이되고 있고 장중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전환 오늘도 이루어냈던 것은 중국 증시에도 상승이 나타났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나스닥이 신고가 가고 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술주라든지 또는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군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 판단했을 때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나스닥이 꾸준한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반도체, IT 기업들에 대한 선전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신고가적인 분위기를 이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지금의 2200포인트도 돌파 가능하다.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업종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네.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럼 22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꾸준하게 뭐랄까 이제 저항에 부딪혔던 자리이고요. 거기에서 한 번만에 돌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조정폭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하단에 있는 한 2150포인트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만 이 포인트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방으로 뭐 20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든지 또는 15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우리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거라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증시를 어떻게 해서든 부양시켜야 되는 의지가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매수를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